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죠. 자, 그 다음에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뭐 이번부터 이제 올해부터 우리 그 취득 시기가 지금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뭐 실무상으로는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취득세 언제 내냐면 잔금 전에 내죠. 아, 실무상으로는 이후에 내요? 잔금 전에 안 내요? 잔금 전에 내야 잔금 치르고 등기 들어가지 않아요? 법무사가 그 전에 달라고 안 해요? 요즘 그래요? 안 그럴 건데?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잔금 치르고 나서 등기를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잔금 치르고 나서 등기를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보통 등기하기 전에 취득세를 내야지만 등기 접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이제 법무사가 다 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해서 다 내고 그 취득세 영수증을 들고 잔금 치른 날 등기소에 앞에 대기하고 있죠. 대기하고 있다가 잔금 치렀으면은 매도인한테 확인한 다음에 등기 이전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바로 이제 등기 이전 들어가니까 보통 그 전에 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내 내는 게 맞죠? 그때 취득일이 작년까지는 매매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갔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무조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통장거래 내역서 제출하셔야 돼요. 올해부터는 무조건요. 어차피 지금 자금 출처 다 내셔야 되잖아요. 계획서 다 내셔야 되죠. 예,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 날 전에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실제 잔금일이 취득일입니다. 작년하고 바뀐 내용이 이 내용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이었죠. 예,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해서 2주택자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8%, 그다음에 3주택 이상부터는 12%였죠. 예, 농특세, 지방교육세 빼고 여기에다 이제 농특세, 지방교육세 추가하면은 여기에 조금 더 추가가 되죠. 예, 추가가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가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가 중과세 규정이 들어가는데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일단 2주택까지는 규제하지 말자. 그래서 2주택까지는 정상적으로 적용을 하되 3주택부터는 원래 중과세 규정의 50%를 깎아주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12%짜리는 6%로 8%짜리는 4%로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걸 지금 2월 28일자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현행 규정 그대로 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12월 2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12월 21일자에 발의를 했으니까 그날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이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 소급 시기가 12월 21일자로 소급이 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취득을 해서 중과세로 내셨던 분들은 다 환급을 받을 겁니다. 환급을 받을 거고 아마 이제 그게 통지서가 다 나갈 거예요. 해당 관할관청에서 통지서가 다 나갈 건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 다음에 시행 시기가 12월 21일자로 소급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건 지켜봐야 돼요. 중간에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서로 지금 합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국민의힘하고 하도 당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서로가 지금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뭐 요즘 뉴스에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요거 합의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 누구 지금 살려야 돼서 지금 정신 없어요 지금 그 동네들이. 예.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되게 되면은 그냥 표준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표준세율이 1에서 3%인지는 알고는 계시죠? 그죠? 6억 원 이하는 1%, 그 다음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세율 계산하셔야 되고 취득가액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다음에 3을 뺀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고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은 3%잖아요. 일시적 2주택일 때는 현재 8%가 아니라 1에서 3%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일시적 2주택이었을 때 취약이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근무상 사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해서 2주택자가 됐다. 그러면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아졌죠. 똑같이 비조정대상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2년 이내 팔았을 때만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3년 이내만 팔면 돼요. 근데 그게 전부 다 3년으로 통합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규정은 전부 다 몇 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3년 이내만 파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하나 취득을 했다. 근데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요게 조정 대상 지역이다. 뭐 현재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 3구하고 용산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지역의 주택을 취득을 해서 2주택이 됐다.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해서 2주택이 됐으니까 원래는 8%인데 신고서에다가 일시적이라고 체크를 해요. 신고서에 보면 일시적이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이라고 체크를 하면은 이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또는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돼요. 근데 이 규정이 없어졌다고 이제. 요건 이번에 28일자로 국회 통과를 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몇 년 이내만 파시면 돼요. 3년 이내만 파시면 되고 만약에 3년 이내 못 팔았다. 아셨죠? 그러면은 그때는요. 8%를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냈던 세금 있죠? 1에서 3%로 냈던 세금. 이 세금하고 이 세금하고 차이 부분을 내셔야 되고 가산세 붙여서 내셔야 돼요. 왜냐면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약속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잘하라고요. 누가 뭐라고 했냐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신고를 하지 말던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고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3년 안에 팔았어요. 환급해줘야 안 해줘요? 그건 안 해줘요. 아셨죠? 네,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네. 애초부터 기대하지 마시고 자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돼요. 네, 잘 정리를 하시고 요때 기준은 1세대 기준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1인 기준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따지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 세대 판단은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주소에 있으면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보고 독립세대가 되려면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이면 약 80만 원 정도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 70만 얼마인가 되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8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직장 다니면 돼요. 그래서 주소 분리를 시켜놓고 직장 다니고 있으면은 최소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은 나오니까 검색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기준 중위소득이. 그런 거 검색 좀 해보세요. 네. 자, 그래서 현재 이 규정 자체가 이러한 식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때 우리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만 가지고 계산하는 건 아니죠. 입주권, 분양권 다 포함시킨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 주택을 샀다. 그래도 2주택자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분양권하고 입주권 2개를 가진 사람이 집은 없어요. 집은 전세로 살고 있고 분양권하고 입주권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세가 끝나서 새로운 집을 샀어요. 그러면 3주택자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집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네. 그것만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것도 지금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는데 장기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은 혜택이 부활했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이 폐지가 됐잖아요. 완전히. 그죠? 폐지가 됐는데 이걸 다시 부활을 시켜서 장기 임대주택 책장 넘견이라고 바빠 죽어요. 몰라요. 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책 내놓고 나서 한참 후에 이게 지금 나왔으니까. 있어요? 몇 페이지예요? 24페이지에 있대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활을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장기 임대가 몇 년인지는 아시죠? 10년입니다. 4년짜리는 이미 폐지가 됐고 8년짜리가 원래 장기 임대였는데 10년으로 연장됐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은 40제곱미터 이하냐,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냐 여기에 따라서 세율 자체가 세금 자체가 25% 또는 85% 또는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단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60제곱미터 이하는 전액 면제고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이고 단 200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 자체가 200만 원이 넘어가면 85%까지만 면제예요. 그러니까 25%는 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15%. 네. 요즘 계산이 안 돼서.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정도 뭐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부활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취득세는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맡길 거니까 세금이 조금 적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잖아요. 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신고 기한도 이번에 바뀐 게 하나 있는데, 원래 취득세는 상속 빼고는 다 60일이었어요. 상속 빼고는 60일인데 증여는 3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증여세랑 똑같이 내라고 해서 3개월로 연장됐으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산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가산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증여 같은 경우나 또는 교환 같은 경우에는 뭘로 신고를 하라고 했느냐면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하라 그랬죠. 네,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를 하는데 취득세를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중간에 다른 시가 인정액이 나와요. 그럴 수 있죠? 시가 인정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거든요. 근데 이때 예를 들어서 감정받은 금액이 있어서 감정받은 금액으로 신고를 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유사 매매 사례가 떠요. 이럴 수 있죠? 근데 감정받은 금액이 9억인데 유사 매매 사례가 10억입니다. 근데 나는 이걸로 신고를 넣었는데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로 신고를 넣었는데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걸로 수정신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수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어요. 복잡해졌어요. 취득세 신고가. 그러니까 3개월까지 취득일 6개월 전부터 취득 후 몇 개월? 3개월까지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하고 나서 지자체에서 다시 경정하기 전에 시가 인정액을 수정했을 때만 가산세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경정통지서라는 게 오거든요. 시가 인정액이 다른 금액으로 확인됐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대신 이게 10억인데 이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10억인데 여기가 9억으로 잡히잖아요. 요건 모른 척해요. 이건 가산세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건 냅둬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 왜 제가 요걸 얻어먹어야 되냐고요. 제가 만든 법도 아닌데.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신고 하라고요. 하면 세금 적게 내게끔 해줄 테니까. 대신 가산세는, 이 경우는 가산세는 없죠. 근데 이 경우는 가산세가 있는데 경정통지하기 전에만 하면은 가산세 부과하지 않겠다고요. 요게 이제 이번에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했을 때 취득세가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거. 이번에 이 규정이 지금 다시 개정이 됐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개정이 됐는데 되게 재밌는 게 원래 금액 기준이 4억하고 3억이었어요. 근데 12억으로 지금 확대했죠. 12억 이하로. 왜냐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관계없이 12억으로 확대됐고, 그 다음에 원래 부부 합산해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근데 소득금액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네. 뭐 10억을 벌든 20억을 벌든 상관없다. 그냥 생애 첫 주택자는 12억 이하짜리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 면제인데, 그게 웃긴 게 금액은 12억 이하짜리잖아요. 근데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전액 면제. 이걸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1억 5천만 원 이하짜리 주택이 어디에 있는 주택인지 모르겠어요. 수도권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이게 넘어가면 최대 200만 원까지만. 그러면 6억짜리면 1%잖아요. 6억짜리면 1%죠? 네. 1%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은 부가세 합쳐서 1.1%죠? 네. 85제곱미터를 넘어가면은 부가세 합쳐서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쳐서 1.3%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냥 1% 잡았을 때 600만 원 나오잖아요. 600만 원 나오는데 얼마만?
200만 원만 면제된 나머지 400원 내라고요. 1억 5천 넘어갔으니까. 그렇대요. 이걸 왜 만들어 놨는지, 그러니까 요즘 법을 보면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되게 웅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되게 추접해요. 뭐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에 있는 주택들 같은 경우 취득을 했을 때는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솔직히 1억 5천만 원이면 1% 해봤자 얼마예요? 150만 원이잖아요. 150만 원이니까 200만 원 이하니까 그냥 전액 면제해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 새로 생겼다라는 거, 개정됐다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좀 넘어가 봐야 되는데 올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개정이 됐죠? 네. 그래서 자, 일단 가장 큰 개정이 된 부분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1억 원까지만 공제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12억 원으로 확대됐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분들 그러니까 1인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배우자가 집이 한 채 있다 그러면은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1세대 2주택자예요? 아니, 그러면은 1인 2주택자예요? 그것도 아니죠. 그죠? 1인 1주택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종합부동산세는 세대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1인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1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대 기준이 아니라 단 1주택 혜택이 주어질 때만 세대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1세대 1주택자입니까 아닙니까예요. 당신 포함해서 당신 가족 전체 통틀어서 집이 한 채입니까 아닙니까만 물어봐요. 그래서 포함해서 전체로 집이 한 채만 있다면 1세대 1주택자 그때만 12억 공제. 그 외에는 무조건요 9억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6억에서 9억으로 확대시켜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올해 지금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하됐죠. 작년까지는 최대 6%까지 나왔어요. 근데 올해 최대 5%까지로 인하됐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냐 아니냐로 구분했지만 올해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을 폐지시켰습니다. 종부세에서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싸게 과세하고 3주택부터는 비싸게 과세해요. 3주택부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2채가 있고 내 배우자가 집이 1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 1세대 1주택자는 아니죠. 두 번째, 나는 집이 2채니까 2주택자로 보고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3주택자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영원히 작년에도 영원이었고 올해도 영원이니까 상관없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러한 식으로 지금 개정이 됐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60%로 인하됐으니까 아마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훨씬 작년에 비해서는 적게 나올 거예요.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요게 이제 작년 9월 달에 개정이 된 내용인데. 우리 1세대 1주택자는 글자 그대로 세대 통틀어서 한 사람만이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세대 통틀어서. 근데 세대 통틀어서 집이 2채예요. 2채인데 한 채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 한 채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한 채로 봐줍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집이 한 채 있고 토지가 하나 있어요. 토지가 하나 있는데 요 위에 집이 하나 있어요. 요 위에. 자, 그러면 이 토지는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이 토지는 주택입니다. 이 토지는. 그러니까 항상 토지는 뭘 보고 판단하느냐면 건물 보고 판단해요.
건물이 주택이면 토지도 주택이고 건물이 상가면 토지도 상가예요. 물론 건물이 없으면 토지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몇 주택자? 2주택자인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제주도에다가 땅을 하나 상속을 받은 게 있어요. 제주도에 땅을 상속을 받은 게 있는데 제주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놔뒀고 현재 내 집이 10억짜리입니다.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나는 1세대 1주택자고 12억이 넘지 않았으니까 세금이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통지서가 나와요. 당신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닙니다. 2주택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빈 땅에 누군가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 순간부터 나는 2주택자에 걸려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도권 지역에 살면서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물려줬는데 시골의 사람들이 빈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한 몇 년 지켜봐도 아무도 안 오고 그냥 풀만 무성하게 자라니까 거기다가 그냥 마음대로 집 짓고 산단 말이에요. 무허가 집도 주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국세청에. 그래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경우에 한해서만 이걸 주택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그러면 땅이 하나 더 있어요. 땅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도 집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집이 있거나 뭐 내가 지어놓은 집이 있거나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나는 땅만 가지고 있어요. 나는 1세대 1주택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 즉 주택 한 개와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때 요때만 이걸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나 더 있다. 그때부터는 그냥 무조건 다 3주택입니다. 이 사람은. 자, 이 집이 없어요. 부수 토지 나는 토지 2개만 가지고 있어요. 토지 2개만 가지고 있는데 집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집이. 나는 2주택자에 걸립니다. 요건 또 이상하죠? 저도 이상해요. 근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국세청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사례로. 그때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웃겨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수에서 빠지려면 위에다가 상가를 짓거나 창고를 지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창고를 지어놓게 되면은 토지가 창고가 되니까 주택수에서 빠지죠. 이런 식으로 빼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알고는 계시라고요. 자, 두 번째는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되면은 이때도 1주택자로 봅니다. 1주택자로 보는데 그게 몇 년 이내 팔았어야 됐느냐면 2년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것도 이번에 이제 폐지가 되면서 3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아예. 3년으로 개정이 됐으니까 몇 년까지만 파시면 돼요? 3년까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3년 이후부터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2주택자에 걸려서 그때는요. 각각 9억씩만 빼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별합산해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1주택하고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는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1주택자로 보는데 이때 상속주택이 원래 규정이 좀 복잡했었어요. 원래 규정이 좀 복잡했었는데 이게 지금 몇 번 개정이 됐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개정됐었던 게 작년 9월 이전에 개정됐었던 게 지방은 3년, 수도권은 2년까지만 이렇게 갔었는데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이 5년간 배제입니다. 주택수에서. 근데 종부세만 2년, 3년으로 가는 게 말이 안 돼서 이것도 5년까지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요 상속주택은 과세표준 계산할 때도 배제됩니다. 주택수에서 배제시켜버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년까지 배제시키고 만약에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2주택자에 걸립니다. 아셨죠? 대신 영원히 배제가 되려면 공동상속을 받아서 내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아니면 6억 원 이하이거나 3억 원 이하짜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짜리일 때,
지방은 3억 원 이하짜리면 영원히 주택수에서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지방 저가주택하고 같아져요. 그러니까 1주택자하고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더라도 1주택으로 보거든요. 그때 지방 저가주택이 얼마 이하냐면 3억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상속받은 집은 그냥 5년까지만 제외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그게 6억 원 이하짜리 기준시가로 따져서 6억 원 이하짜리면 영원히 배제가 된다. 주택수에서. 그렇게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 지방은 어지간하면 3억 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준시가 대비.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로 따졌을 때 3억 원 이하짜리는 아예 없는 걸로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상속받은 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시골에 있는 집들은 상속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증여를 받지 마시고. 왜냐하면 상속을 받아야 종부세에서도 혜택이 주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골에 있는 집들은 3억 넘는 집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 시가가 3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시가로 따지면은 보통 한 5억에서 6억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약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시골에 있는 집을 상속을 받으면 종부세에서도 영원히 빠지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빠져주니까, 주택수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쯤만 여러분들께서 확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상속주택이거나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나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세요라고 해서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언제까지 신청하셔야 되느냐면 9월 말까지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종합부동산세 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종합부동산 내보신 분들은 합산 배제주택 있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이나 이러한 것들 합산 배제가 되거든요. 그 배제시켰을 때 그 주택을 신청하라고 나와요. 그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냐면 9월 말까지 신청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도 지금 작년 초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시골에 있는 집을 큰형이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큰형이 부산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해운대 쪽에 뭐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값은 안 나갔는데, 이번에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값이 좀 올랐어요.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값이 올랐는데 시골에 상속을 받고 형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요. 형 이름으로 등기를 하다 보니까 2주택자에 걸렸죠. 그죠? 2주택자에 걸리니까 작년까지는 6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냈어야 됐거든요. 종부세 통지서가 온 거예요. 왜 내가 이거 종부세를 내야 되느냐? 제가 이제 형한테, 형 이건 상속으로 받으신 게 좋으니까 그냥 상속으로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통지서가 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1세대 1주택자면 작년까지는 11억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산에 있는 집이 11억이 안 넘었어요. 기준시가 대비. 11억이 안 넘었으니까 종부세가 안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상속받은 집이 신청이 안 돼 있어서 그게 포함된 거예요.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죠. 왜냐하면 9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규정이 지금 9월 15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만 특례로 12월까지 신청을 하면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하고 종부세를 면제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걸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왜 이렇게 나왔느냐, 나 이거 상속받은 집이다, 아니면 나 이거 지방 저가주택이다, 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라고 신청을 안 하시면, 9월 말까지 신청을 안 하면 그 해는 무조건 낸다고 보시면 돼요. 구제가 안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더 이상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세율 바뀐 것은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세율 인하됐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세율은 인하됐으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바뀐 내용이, 작년까지는 지금 뭐 세율 인하는 당연한 이야기고, 작년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졌거든요. 똑같은 2주택이어도 조정 대상 지역에 하나 있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하나 있다.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다. 그러면 중과세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2주택 이하냐 3주택 이상이냐만 따져요.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려면 본인 명의로 집이요. 딱 2채까지만. 본인 명의로. 여기서 말하는 2주택자냐 3주택자는 세대 기준이 아니라 1인 기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한도 바뀌었죠? 상한도 똑같이 원래 300%까지 나왔었는데 전체 구분 없이 그냥 150%까지. 전년도에 냈던 금액에 1.5배까지만 나옵니다. 1.5배. 그러니까 문제는 전년도에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세금이 적게 나와요. 기준금액도 올라갔고 세율도 인하됐으니까 세금이 적게 나오니까 1.5배가 넘을 일은 없어요. 이제 내년부터가 문제가 생기죠. 내년부터 1.5배로 간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하여간 뭐 세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제도도 되게 웃긴 제도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납부 유예 제도라는 게 지금 하나 신설이 됐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어가면 어지간하면 그냥 가서 분할 납부 신청해버리세요. 분할 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금액까지는, 그러니까 500만 원을 넘어가면 절반은 12월 15일까지 내시면 되고 나머지 절반은 그 6월 15일까지만 내시면 돼요. 6개월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분할 납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유예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유예 제도가 되게 웃긴 게, 또 욕 나올까 봐서 1주택자만 해주고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사람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5년 이상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100만 원 넘었을 때만 해주는데, 이게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렇다 쳐요. 그러니까 2주택자부터는 안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안 되고, 근데 이걸 유예를 신청을 하면 담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미친 거죠. 아니, 차라리 담보 제공할 거면 그냥 내고 말지. 120만 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120만 원 나왔는데 이걸 유예 신청해봤자 의미가 있냐고요. 담보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담보 기간까지는 이자 붙어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 차라리 분할 납부하는 게 훨씬 낫죠. 250만 원 안 되면 어차피 분할 납부는 안 되지만 250만 원까지는 그냥 세금 낼만 하잖아요. 250만 원 넘어가면 분할 납부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실무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하나 있다. 누가 혹시라도 저 납부 유예가 제도가 있다는데 요거 신청하면 될까요? 하면 말리세요. 이거 담보 제공해야 되니까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하고 말리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지금 제가 아마 여러분들 이제 교재는 있겠지만은 제가 여기에는 따로 안 적었는데, 여러분들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게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데 이게 단독명이면 단독명이냐 공동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20억짜리라고 18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8억짜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 18억에서 12억을 뺍니다. 12억을 뺀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요. 그러면 66에 36이니까 3억 6천만 원 나오죠?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한 다음에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라고 해서 80%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세금 내시면 돼요. 문제는 이게 공동명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안 봅니다. 공동명의는. 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명의면 각자 얼마씩이에요? 9억씩입니다. 지분이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로 안 보니까 9억을 공제를 하겠죠. 그러면은 금액이 안 나오겠죠. 금액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라는 것은
단독명의 1주택자만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거예요. 세대원 통틀어서 집이 몇 채만 있어야 되냐면 하나만 있어야 되고 그게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가 훨씬 낫죠. 세금이 없으니까. 문제는 이게 50억이었을 때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다. 그러면 단독명의면은 50억입니다. 50억에서 12억을 뺍니다. 거기에 60%로 곱하면 얼마 나오겠죠? 네. 거기에다 이제 세금 곱해서 세금 계산하시면 되는데 단독명의면 25억입니다. 공동명의면. 단독명의면 50억으로 계산하고 공동명의면 25억이죠. 뭐 얼마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하고 이 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두 사람 몫하고 두 사람 몫이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몫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게 훨씬 싸요. 왜냐하면 요 혜택 때문에 그래요. 이 혜택 때문에. 80%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이 최소 만 60세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제 올해 6월부터는 만제도가 없어지니까 그냥 60세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축하드려요. 올해 한 살 안 먹어요. 네. 그 다음에 5년 이상 보유하게 됐을 때. 그래서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보유하면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요렇게 계산을 해서 내게 되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 자녀들 다 분가를 시키고 이제 부부 두 분 남아 계시는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분가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집 한 채만 남았어요. 근데 같이 살아왔으니까 이걸 내 명의로 해놓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공동명의로 해놓은 것 뿐이라고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동명의로 해놨는데 그렇다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너무 많이 내면 이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동명의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단독명의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때 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오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금이 적게 나온다면 그냥 나 단독명의로 해주세요라고 신청이 가능해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해봐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니까 물론 이건 이제 세무사 몫이에요. 세무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렇게 나올 건지 저렇게 나올 건지를 판단을 해서 나는 앞으로 단독명의로 계속 신청을 넣을 건지 이때 신청도 언제까지 하셔야 되느냐면 9월 말까지 신청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10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들어가서 11월 25일까지 고지서가 오게 돼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나을 건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 주시라고. 1세대 1주택자인데 공동명의였을 때 그것도 누구랑 공동명의였을 때냐면 배우자랑. 그러니까 배우자가 안 계신 분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법도 아주 그지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웃긴 게 18억짜리면은 공동명의가 낫죠. 단독명의면은 2억에 대해서 60%니까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18억이면은 공동명의면은 단독명의면 세금이 나오잖아요. 공동명의면 세금이 안 나오고. 그럼 반대로 18억짜리를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공동명의처럼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동명의 상태로 있으신 분에 한해서만 이게 가능하고 그때 공동명의가 자녀랑 공동명의는 안 돼요. 반드시 배우자. 그것도 법률상 배우자분이어야 돼요. 동거인 말고 법률상 배우자분. 그분하고 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더 활용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취득세 내고 등기 변경 없이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뭐라고요? 지금 제가 종합부동산세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요. 등기상 변경 없죠. 이걸 단독명의로 등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청만 하면 단독명의처럼 해주고 단독명의인 것처럼 해주고 그러면 누구 명의로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구 명의로 할 거냐 이제 그게 생기는데 지분이 다르면 지분이 높은 사람 명의로 가요. 지분이 높은 사람. 근데 지분이 동일하면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당연히 연령이 높으신 분으로 가야죠. 그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가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꿨다. 그러면은 보유기간이 긴 사람하고 짧은 사람 있잖아요. 보유기간이 긴 사람으로 가야죠. 이제 이러한 식으로 선택을 해서 누구 걸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것도. 근데 내내 공동명의로 해놨는데 연령도 낮고 보유기간도 짧은 사람 지분이 높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도는 이용하지도 마시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네, 이런 제도는 뭐 써먹지도 마시고.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하나 개정이 된 게 뭐냐면 고가주택이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만 12억이었거든요. 네, 임대에서도 기준시가 1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임대 부분도. 그래서 취득세에서만 그 고급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취득세에서. 그러니까 신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신축업을 하신 분들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신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래 신축이 취득세가 몇 프로냐면 2.8%예요. 2% 더하기 0.8에서 2.8%가 되는데 고급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여기에 5배에서 10.8%를 내셔야 돼요. 그때 고급주택이 건물 연면적이 뭐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또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에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신축으로 하신 분들은 그게 설치되어 있으면서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이 넘으면 고급주택이라 그래요. 이건 지방세 이야기예요. 근데 국세로 넘어갔을 때는 국세는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면적 기준은 안 따지는데 이게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으로 갔지만 임대는 9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12억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됐든 보증금이 됐든 다 세금 계산해서 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 다 세금 계산해서 내셔야 되고, 자, 이와 관련해서 그냥 여담이지만 부가가치세 부담이 지금 생기죠? 상가 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이 좀 생기죠? 문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둘 다 일반 과세자면 별 문제가 없죠. 그죠? 부가가치세 별도에서 10% 따로 받으시면 되니까. 근데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과세 유형이 다를 때가 문제예요. 한쪽은 일반 과세자고 한쪽은 간이 과세자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만약에 임대인이 일반 과세자다, 임차인이 간이 과세자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는요, 별도로 받아야 돼요? 별도로 받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임대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임차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 누구 기준으로 나가는 거냐면 임대인 기준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이 일반 과세자면 부가가세 별도로 받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임차인은 손해를 보는 거죠. 간이 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4%를 더 내야 되니까. 합쳐서 그러니까 일도 원래 간이 과세자는 지금 그렇게 내야 되는데 10% 계산을 그러니까 10%를 더 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6%를 더 낸 셈이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나중에 가서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조금은 완화가 돼요. 조금은. 문제는 이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였을 때가 문제예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면 부가가세 포함해서 받으셔야죠.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어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 되니까. 아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안 되는 거고, 대신 임차인은 일반 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으니까요, 부가가세 환급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면 당연히요, 계약서에다가 뭘 써줘야 돼요? 부가가세 포함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임대료 안에.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부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부가가세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볼 거냐 안 받은 것으로 볼 거냐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임대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임차인이 얼마를 손해를 봅니다. 임차인이 이득을 봅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일반 과세자면 그냥 세금계산서 정상적으로 발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 없이 그냥 부가가세 포함해가지고 거래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소득세 계산을 할 때 주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는 게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일 때만 붙습니다. 그것도 보증금 합계가 얼마가 넘었을 때? 3억 원 넘었을 때죠. 그러니까 2주택자까지는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간주임대료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간주임대료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주택 같은 경우에 이것도 되게 복잡해요.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뺍니다. 3억 원을 빼고 여기에다가 365분의 임대일수를 곱해요.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요. 여기에다가 60%를 해줍니다. 여기서 금융수익을 뺍니다. 아니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강의할 것이 아니라면 또 세무 일을 할 거 아니라면 몰라도 돼요. 뭐 이거 알아서 뭐 하게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임대를 했을 때 보증금을 받았다. 보증금을 받았는데 보증금 합계액이 13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3억에서 3억을 뺍니다. 그러면 10억 남죠? 여기에 365분에 1년 내내 임대했다고 쳐요. 그러면 365니까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대로 10억이고 여기서 이자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거든요. 현행 2.1%에서 2.7% 정도 돼요. 그냥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2%로 잡을게요. 그냥. 그러면은 2천만 원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60% 계산하게 되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금융수익 없다라고 치고. 그러니까 금융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 붙죠. 그때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따로 나가잖아요. 이자소득세가 따로 나가니까 사업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소득세로 낸 금액은 여기서 빼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일단 그건 배제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13억이 나왔을 때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이 1,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200만 원. 아시겠어요? 그것도 몇 주택 이상일 때만, 3주택 이상일 때만이에요. 3주택 이상일 때만. 그러면 1,200만 원이면 비용 없다고 칠게요. 비용 없다고 치고 그냥 1,200만 원이 다 수입으로 잡힌다고 쳐요. 나는 임대업만 하고 있고 다른 수입은 없고 그러면 여기 6% 구간이거든요. 6% 구간이니까 72만 원 내면 되잖아요. 이 정도 세금 내기 힘들어요? 아까워요. 13억을 받았는데 13억 받아 1년에 13억 받아서 72만 원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이거 대본대로 가자고요, 이게. 네.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제 1,200만 원이면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은 60%를 공제를 해줘요. 필요경비로. 60%를 공제를 해주게 되면 40%니까 480만 원 남고 거기에서 다른 소득이 없으면 400만 원을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80만 원 남고 여기에 6%예요. 여기에 14%예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14%. 그래봤자 얼마 나오죠?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금액에다가 이제 나 그 기초공제, 가족 한 사람당 얼마,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그런 거 다 받으면 세금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보증금 13억까지는 그냥 세금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로 내든 반전세로 내든 상관없습니다. 3주택이 아니신 분은 3주택 여기서 지금 3주택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1인 기준이에요, 세대 기준이에요? 1인 기준이에요. 여기는 세대 기준이 없어요. 임대는 세대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대 기준 없이 딱 한 사람만 포함해요. 배우자만. 하여간 배우자 써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포함해서 3주택 이상만 아니면 100억이든 1000억이든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짜잘한 집 여러 채보다는 똘똘한 집 한 채가 낫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전세로 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집이 한 채 있고 그 다음에 강동에 집이 한 채 있다. 근데 강동에 있는 집은 내가 살고 강남은 비싸니까 이건 전세로 내놨다.
50억에 내놨다. 세금 없다고요. 왜? 다 합쳐봤자 나는 2주택자밖에 안 되니까. 2주택자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세금 없는 거예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월세를 싸게 받고 보증금을 많이 받아야죠.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반전세로 내더라도 전세 계약서를 쓰거나. 실질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월세를 받은데 그냥 월세 조금 깎아주는 대신 전세로 그냥 써가지고 신고를 넣을 때 전세로 신고를 넣어버리죠. 그러면은 세금이 없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대신 임대료 부분은 무조건 세금 내셔야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든 안 내든.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까지 임대 내가지고 한 번도 세금 내본 적이 없는데요. 잘하신 거예요. 대신 걸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냥 그동안에 운이 좋아서 안 내도 별일 없었다. 온통 지뢰밭인데 내가 알아서 잘 지뢰밭을 피해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제척기간만 벗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제척기간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귀찮으니까 안 건든 거지 그냥 한번 잡아내겠다라고 하면 나도 걸릴 수도 있다.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주택수가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인지 이제 세무서나 국세청에서도 대충 알아요. 이게 법원하고도 전산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이 몇 개인지 알아요. 근데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뻔하잖아요. 옮겨 다니면서 이 집에서 살려고 여러 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대부분은 다 뭐 하려고 가지고 있을까요? 임대. 근데 신고가 안 들어왔어? 뻔하죠. 근데도 가만히 놔두는 이유는 아직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 내가 그동안에 운이 좋아서 아직까지 안 걸린 거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될까? 알아서 하세요. 아셨어요? 나는 도저히 이 이야기 듣고 나니까 이제 저녁에 잠을 못 자겠다. 그러면 신고를 하시는 거고 몰라 나 배째 뭐 그때 나오면 그때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놔두세요. 영원히 안 걸릴 수도 있고 이 중에서 몇 명은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꼭 뭐가요? 다 똑같아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는 거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면 상가로 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똑같아요. 임대료 부분은. 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니까 보증금 쪽은 3주택 이상부터만. 여기서 지금 3주택이라는 것은 임대주택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유주택수예요. 임대주택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집이 2채 있고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근데 오피스텔이 주거용입니다. 그럼 난 3주택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단 1주택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1주택자만 배우자 합쳐서 1주택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그게 고가주택이면 과세예요. 이때 고가주택이 올해부터 12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기준시가가 12억. 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12억이 아니에요. 기준시가가 12억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우리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거든요. 1년 단위로 계산하는데 2023년도가 있고 2024년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배우자 합쳐서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인데 이걸 임대하다가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했었을 때 2023년도는 임대분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죠. 그죠? 임대분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데 이게 사업소득으로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1주택자니까 비과세예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금 없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되는데 그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9억 원이 안 넘어야 됩니다. 그때 9억 원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져요. 기준시가. 그래서 이 시점에 기준시가 12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가주택인지 아닌지는. 자, 근데 중간에 팔았죠. 팔았으면 2024년도는 임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하고 양도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셔야 돼요. 세금을 2개 내셔야 되죠? 그때 요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요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를 봐요. 기준시가 10억을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 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 시점에 실거래가를 보는 거예요. 실거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억에 팔았습니다. 13억에 팔았는데 기준시가가 11억이에요. 뭐 임대 부분은 비과세, 양도 부분은 과세.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셔야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차피 기준시가가 한번 공시가 되면은 1년 동안은 거의 안 바뀌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공시된 금액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요게 12억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에 따라서 임대료 부분 1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2주택자분들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만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임대 부분은 뭐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잠시 쉬었다가 양도 부분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